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 뚜렷한 뉴스가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오전에 큰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준의 방향성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데, 자, 영민 저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채권 전문가 10명 중 10명이 모두 오늘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율이 안정되면서 이쯤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자, 금리 인하를 하고 이 다음에 시장 방향성이 정말 귀추가 주목이 돼요. 일단 이제 지난 금통위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도비시한 금리 동결이었다. 이미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은 기준금리를 해야죠. 인하해야 되는데 환율이 부담스러워서 당장은 못했다. 인하를 못한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비교적 이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준으로 1,435원 정도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국내 주요 중소기업들의 이제 환차 손이 생기는 시점이 1,435원을 이제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1,435원 아래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언한 대로 하겠죠. 기준금리가 25bp 인하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 금리 인하 자체를 시장이 어떤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이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과연 이게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나쁜가 혹은 부양에 대한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건가?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작년 연말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1.6%까지 하향 조정이 좀 되어 있고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IMF를 포함한 해외 이제 유력 기관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거라는 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이게 통화정책, 적극적인 이제 통화정책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금리 떨어뜨렸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재정 정책이 당연히 이제 뒤따라가야 되겠죠. 추경. 지금 여야가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추경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나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탄핵 선고와 관련된 이제 최종 변론이 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위급하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좀 되고 통화정책과 이제 재정정책을 총동원해서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한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약간 조건을 달았지만 추경까지도 더해진다면 달았지만 오늘 자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중립 이상 플러스 요소다라고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의 성격 자체가 실적 장세가 아니었잖아요.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힘을 보탤 수 있는 금리 인하 조치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이제 저희 오프닝 했는데 박별님이요. 주노스 매니저님, 뒷배경 트럼프와 오늘 의상 쌍둥이네요. 트럼프를 추적하면서 지금 함께 트럼프 의상을 지금 코스프레하고 등장한 우리 준호 매니저. 자, 오늘 금리 인하의 시장 반응. 중국도 약간 나쁘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꽤 올랐으니까 이 논리라면 우리도 오늘 금리 인하 후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면서 당분간은 동결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라서 그 이후에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추경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이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좀 뉴욕 증시의 어떤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막판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지금 시장이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로서 오히려 지금 이제
서학개미에서 이제 빠져나갔던 수급이 이제 국내 증시로 많은 상당 부분 유입이 됐던 모습이고 또 이제 저평가 매력이었던 뭐 2차전지 섹터와 또 지금 최근에 뭐 중국 경기주들까지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투자 매력도와 그리고 투자 심리가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상승에 좀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어떤 매크로 지표와 또 그리고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증시가 약간 차익성 매물,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막 큰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좀 견고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당분간은 또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대통령 최종 변론이 있는 시점이고 또 정치적 리스크까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최종 변론도 크게 보면 또 불확실성 해소로 또 함께 파악을 할지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식시장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영민 매니저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발은? 반바지. 어제까지 이제 에너지 2차 전지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또 바이오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머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머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은 우리 시장하고 사실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유사한 게 빅테크 기업들과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러는 와중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낙폭과대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좀 대표적인 낙폭과대 업종. 특히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장중에 4.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지금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투자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증시의 변동성이 약간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바이오 솔루션이라고 하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설립된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피부 대상 이제 제품군들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관절 연골 대상, 그다음에 항암제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세포 치료제 중에서 이제 고형암에 대응하기 위한 4세대 이제 CAR-T 치료제. 보통 우리가 이제 CAR-T 치료제는 혈액암에 많이 이제 사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고형암까지 이제 적응증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뭐 대장암, 뭐 간암, 폐암 굉장히 많은 이제 활용도를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혈액암에 있어서는 거의 80% 이상의 완치율을 이제 기록할 정도로 이 CAR-T 치료제의 효과, 물론 치료제 약값이 굉장히 비싸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이오 솔루션은 이 고형암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CAR-T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오늘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21일 날 첨생법 이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카티라이프에 대한 걸 요걸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릎 골 관절염 이제 치료제, 무릎 연골 재생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국내에서만 무릎 관절염 환자가 무려 32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억 명의 이제 환자들이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골관절염 치료제 환자의 이제 늑연골에서 이제 채취한 연골 전구 세포를 이걸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무릎 연골에 이제 이식하는 그런 이제 시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카티라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019년에 104명의 이제 임상 3상 환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임상 개시하고 난 이후에 2024년 4월 작년 4월 달에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중간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반기 때부터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상승률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3월경에 이제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3월 10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정형외과 학회에서 중간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3상의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거고 미국에서는 임상 2상에 대한 이제 중간 결과가 정형외과 학회를 통해서 공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을 한번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체라이프가 사실은 2023년 8월 달에 이미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로 이제 지정이 좀 됐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긴급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미 임상 2상 단계에서부터 처방이 좀 되고 있었고, 만약에 이제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획득한다라고 하면 국내 320만 명이나 되는 무릎 이제 관절염 환자들한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업화 단계에 임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인보사라고 하는 무릎 관절염 치료제. 생각나요. 요거 나왔을 때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치료제였어요. 그렇죠. 치료 효과가 워낙 탁월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분 조작과 관련된 이제 악성 악재가 있어가지고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이 상폐가 되는 위기까지 이제 가셨거든요. 초유의 사태였죠. 근데 지금 코오롱 티슈진의 차트를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바이오솔루션하고 코오롱 티슈진 주가 차트가 거의 유사하게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더니 지금 15,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최근에 4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원료 조작에 대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파문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 그 원료 조작 성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다시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원, 거의 3조 원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코오롱 티슈진도 이렇게 이제 부활을 한 이유가 결국 무릎 인공관절이라든지 무릎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이쪽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굉장한 수익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조 9천억,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근데 바이오솔루션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임상 3상 단계, 특히 국내에서는 시판허가,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트가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티슈진하고 코오롱 티슈진하고 바이오솔루션이 네. 거의 뭐 쌍둥이처럼 예.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또 베리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무릎 이제 골관절염 이제 치료제 신약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 3천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솔루션은 이제 막 태동하는, 어찌 보면 중견기업 그렇죠.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밖에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식약처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생법과 관련된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상업화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감안하면 주가가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최근에 한 3, 4거래일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고점 대비 한 15%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왔고, 어제도 장중에 뭐 한 6%, 7%씩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장이 끝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막판에 아랫꼬리를 강하게 좀 달아주면서 저점이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가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고, 27,000원 정도,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아래, 물론 오늘도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 27,000원 정도 아래에서 접근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뭐 눌림목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는 최고가 33,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우리 첨생법이 지난주에 시행이 됐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세포 치료제 쪽으로 갔는데, 짧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포 치료제 비싸다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효능은 좋은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대중화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세포 치료제들. 그래서 이게 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 겹겹이 쌓여있는 규제 때문에 상업화의 난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 한번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그런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는 치료도 못 받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 원정을 이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투자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발굴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승인받는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되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건강보험에 이제 수가 적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성인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다 연골이 이제 달아 없어져 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재생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복원하는 치료제를 이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건강 복지 차원에서도 건강보험이 이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약값이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보급이 판이 굉장히 커지는. 이제 빠르게 진행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의 이제 인보사 사태 이후에 뚜렷한 이제 무릎 관절염 치료제가 또 시장에서 이제 없었는데. 부각이 좀 안 됐었는데 이제 바이오솔루션이 개발하고 있는 카티라이프를 카티라이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티라이프. 뭐 여기저기 노출은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같아요. 네, 카티라이프 무릎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 요 이슈로 오늘 바이오 솔루션 가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어제는 솔직히 좀 왜 반응 안 하지 했어요. 뭐냐? 북한의 이 해커들이 맞아요. 뭐 세계 탑 러시아보다도 잘한다고 네. 하는데 바이비트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조 원어치를 가져가서 어제 빠졌어야 되는데 왜 안 빠졌지 했는데 이제 하루 뒤에 오늘 지금 충격파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예, 트럼프까지도 이게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해킹하고 나서 이제 대규모 이제 4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이제 10만 달러를 깨지고 지금 9만 7천 달러 수준에 좀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한 11만 달러까지 그렇죠. 강하게 시세가 들어왔었는데 일단 금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어제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 사태와 또 이 양자 컴퓨터가 생각보다 빠르게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보안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우려가 좀 제기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당선되자마자 이제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규제들을 좀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집권 초기에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언급이 없었어요. 또 그 외에 지금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관세 이런 부분에 지금 포커싱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상자산이 좀 뒷전에 좀 밀리지 않았나라는 어떤 우려감과 또 그리고 기대감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약간은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해킹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약간의 좀 대규모 어떤 세론과 좀 그 차익 매물성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SEC 수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 또 이제 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쪽의 어떤 규제는 서서히 좀 풀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당선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던 섹터와 어떤 자산 시장들이 약간은 좀 거품이 좀 꺼지면서 좀 실망 매물과 차익 매물이 좀 이제 동시에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와 또 그리고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이제 가상자산이 강하게 터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예전처럼 우리가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은 옛날에 뭐 찰리만거가 한마디만 해도 막 급락이 20%씩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거의 금과 비슷한 어떤 안정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비트코인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해석은 어때요, 준호 매니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9만 3천 달러인데 네. 이게 이제 깨져가지고 한 8만 달러 정도가 네. 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호재다. 왜냐? 네. 코인이 좀 망가져야 맞아요. 돈들이 주식으로 빠지니까 네. 오히려 주식쟁이들, 주식 네. 쪽은 아 이거 코인 빠지는 거 호재네. 이렇게도 지금 받아들이고 네. 있거든요. 요 해석은 어때요? 그래도 그 자산이 이제 그 증시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좀 큰 시세가 들어올 거면은 미국이 정말 트럼프 말대로 빅주 자산으로 계속해서 금과 사야죠. 같이 정부 차원에서 사 나갔을 때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의 어떤 이런 조정이나 이런 약세는 오히려 증시에는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한동안 우리 또 국내 증시가 비트코인과 갔잖아요. 알트코인의 네.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한동안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증시에는 또 호재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빈이죠. 또 하나 해석이 우리도 MZ세대가 코인을 많이 하지만 미국도 지금 네.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코인이 폭락해요. 그럼 미국의 MZ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트럼프가 위축되고
트럼프가 이제 지금처럼 목리를 못 부린다. 네. 그래서 오히려 또 마음 편해진다. 이런 해석은 어때요? 제가 어제도 이제 비슷한 네. 말씀, 네.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오늘도 사실은 미증시가 이제 막판에 하락폭이 이제 좀 더 커졌던 네. 이유가 멕시코, 캐나다 이제 관세 부과하는 게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정대로 예정대로 3월부터 간다. 25% 관세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전에 협상을 충분히 좀 타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제 공격이 이제 진행이 좀 되다 시작되죠. 보니까 네.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풀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노이즈를 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이비트가 이제 지금 뭐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2조 원이 털리고 나서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뱅크런 사태 때문에 5조 7천억 원이 자금이 인출이 이거 됐다는 문제예요. 거예요. 꼬리에 꼬리 물죠. 이게 왜냐하면 네.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예. 해커들이 거래소를 이제 지갑을 털어가지고 내 돈을 그냥 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코인이 없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소에서 돈을 빼가는 흐름들. 그럼 이거는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신뢰도 문제로 또 그렇죠.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자금 흐름이 조금은 경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무조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도 지금 MZ 세대 분들은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는 것과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른 이게 이제 대체제도 아니라 아예 다른 성격의 그래요? 이제 투자 자산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무조건 주식 시장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주식 시장의 자금이 작년 하반기 때 보면 뺏기진 않는다. 코인 투자로 막 빠져나가고 미국 네. 주식 투자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저는 이제 좀 한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증시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이슈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해석이지만 준호 매니저 아예 보안주로 오늘 한번 가면 어때요? 해킹 당했으니까 보안주 뭐 너무 일단 1차원적인가요? 사이버 네. 보안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수장과 트럼프와 직접 만나서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또 결국에 네. 이제 사이버 보안이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첨단 그렇죠. 산업에는 사실 결국 마지막 보안이죠. 끝단에는 결국 네. 좀 보안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이런 문제 해킹 대규모 해킹과 이런 뱅크런 사태도 결국 이제 대규모 어떤 해킹 사태가 없었더라면 결국에 아니면 막아냈더라면은 이런 이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보안주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반바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반이 반도체, 바가 바이오, 지는 2차 전지 에너지인데요. 네. 자, 이쯤 되면 우리의 2차 전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3거래 연속 올라 있고 뭐 인터배터리 때문이다, 뭐 ESS다, 그러니까 뭐 말들이 많지만 하여간 주식이란 게 뭐 한번 몰리면 일단 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터널 지났다? 터널은 이제 다 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터널이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붐업이 되려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NF나 에코프로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인 상승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네. 최근에 한 1, 2주 정도의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 기업들과 기술주들이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봇 기업들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예. 로봇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단기 차익 매도 흐름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좀 덜 오른 종목들 없나 찾아보니까 2차 전지 업종 이제 공매도도 재개된다라고 하니까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고 다음 주에 뭐 인터배터리 배터리 행사 2025 있고. 행사 때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ESS라든지 LFP라든지 네. 새로운 이제 배터리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뭔가 이슈를 감안해 봤을 때는 네.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투자 심리 자체가 네. 좀 센티가 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조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자금들이 2차 전지 업종들 쪽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은 네, 아니다? 터널은 아직 지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왜냐면 이건 네. 업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고 예. 결정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지금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온갖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오히려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업황과는 상관없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인터배터리 이벤트가 있기 네.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업종으로 주가가 이제 좀 탄력적인 이제 상승이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어제도 보면은 네. 성우라는 종목이 2차 전지 이 종목은 캡 어셈블리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테슬라의 이제 4680 배터리에 이제 캡 어셈블리를 이제 공급하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로봇이랑 연결이 됐어요. 옵티머스에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를 이제 차용을 그죠. 한다라고 하니까 캡 어셈블리를 이제 공급하는 성우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한농화성이 똑같은 뉴스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이제 급등했었고 그렇죠. 어제도 개파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거의 뭐 한 올랐죠. 7%, 8% 가까이 이제 올랐었기 때문에 거의 9%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인터배터리 이제 개막을 하고 나면 삼성 SDI 어제 주가 6% 상승을 했잖아요. 아마 전고체 배터리 이제 시연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일럿 라인을 이제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이걸 자동차에 이제 탑재를 해서 실제 가동하는 것까지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 2차 전지 배터리의 새로운 수요처로 이제 떠오를 가능성이 그겁니다. 높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kWh 정도의 2차 전지 배터리를 탑재를 했을 때 가동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동 시간 늘리려면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로봇이 로봇처럼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족 보행도 안 되고 손으로 움직이는 이제 관절 움직임도 당연히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나 혹은 효율 좋아진다. 고사양화된 네.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을 또 차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로봇과 연결되는 지점에서도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제 좀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인터배터리 전까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좀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때문에 TCC 스틸, 왜냐면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주 싹 이 원통형 쪽 라인도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미라님이 지금 뭐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아예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또 주셨지만 지금 미라님, 지금 2차 전지를 끌어올리는 거는 전기차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모멘텀들, 맞아요. 가령 ESS라든가 로봇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신제품에 대한 매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재를 좀 밟고 올라가야 진정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준호 매니저의 픽도 좀 궁금합니다. 전고체로 가는 향이 하나가 있고 네. 로봇 배터리, 여기 이제 원통형 배터리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 네. 또 밀어 올리고 있고 둘 다 갈까요? 일단은 간다면 2차 사실 전지로? 뭐 전고체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든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든 실질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주축 배터리가 되는 쪽은 좀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좀 상승을 해줘야 양극재?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투심이 좀 회복됐고 배터리 셀 기업을 필두로 좀 큰 시세가 분출된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에 좀 준하는 어떤 상승 흐름이다 보니까 어떤 3일간의 어떤 상승이 2차 전지의 어떤 대사 상승의 초입이라기보다 그 안에 진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필요하다. 같고요. 그래서 꼭 전기차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국한된 배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ESS에 같이 협업되는 또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LFP 쪽도 좀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ESS 가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ESS 시장에서도 사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그 시장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기차와 또 ESS 시장 제조 원가를 낮추고 또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또 굉장히 지금 성능도 업그레이드됐고 화재 위험성 적다 보니 오히려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개발 속도 빨라진다면 또 관련된 수요 종목들도 2차 전지 순환매 차원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반바지 2차 전지 안에서도 딱 좀 찍으면 저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을 꼭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인터배터리 이벤트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LG 엔솔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를 할 거고요. SK온도 그동안에는 원통형 배터리 이제 계속 유보족이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이번 등장합니다. 인터배터리에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가장 좀 이쪽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급등했던 성우 그리고 말씀해줬던 TCC 스틸,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향으로 이제 공급하는 이제 상신 EDP라든지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제 대표적인 밸류 체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이번 주에 이제 상당한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좀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LG 엔솔 쪽 라인들입니다. 네. 어떤 제품 나올지를 꼭 지켜보시라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시황판 한번 볼까요? 어제 전력 인프라 전선주들 느닷없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딱 전선 관련주 한번 보시면은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해서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줄줄이 다 어제 빠져서 전선주까지 빠져서 아니 왜 이러지 하셨는데 이제 어제도 속보가 있었고 어제 밤에 좀 더 확실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민 매니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기 그 CEO가 무슨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어디 유튜브 네. 같은 데 출연을 해가지고 갑자기 임대 계약 저거 네. 철회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게 이제 고춧가루인데 진실은 몰라요. 지금 이게 아무도. 이제 전형적인 침소봉대. 제가 요거 기사를 보고 네. 사실 그 어디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전체 캐펙스를 줄인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고요.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올해 이제 AI 쪽에 이제 800억 달러 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전혀 변함없고 8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100조 원이 훨씬 넘어요. 11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딥시크 이슈가 부각되고 난 이후에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전체 캐펙스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D 코엔에서 나온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이제 부지와 전력에 대한 이제 임대 이런 것들을 미리 네. 3년 5년씩 이제 계약을 해놨겠죠. 해놓고 있는데 그게 일부가 임대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죠. 네.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가장 주력으로 이제 참여를 해요. 어저께 요 기사하고 같이 나온 기사, 요 기사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뱅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네. 지금 가지고 있다. 요게 네.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무려 740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중복 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오픈 AI와 같이 여기 이제 스타게이트에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오픈 AI가 이제 향후에 지금 데이터 센터의 이제 비중 자체를 75% 정도는 소프트뱅크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짓고 나면 그쪽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거 취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소를 하는 게 캐펙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자체적인 이제 투자가 이제 스타게이트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이제 조정이 진행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TD 코엔에서 나온 것처럼 데이터 센터 임대를 이제 취소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자본 많은 유출 빅테크 축소.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과잉 투자가 우려가 되니까 슬 발을 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HD 현대 전선주까지. 일렉트릭이라든지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이유 없이 장중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조정을 받은 측면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그야말로 요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라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대장으로 가자. 네,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늘 장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요 이제 어저께 나왔던 요 노이즈는 너무 이제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1%밖에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있던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가 아니라 지금 신규로 임대로 계약했던 하려고 한 부분들을 걸. 두 건을 이제 취소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오히려 자국 내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자국 내에서 스타게이트로 자국 내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임대를 했던 부분들을 취소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애플은 사상 최대로 5천억 달러 투자액가 나왔어요. 우리 돈으로 700조 이상의 투자액이 나왔고 미국에 한대요. 맞습니다. 미국에. 미국의 네, 미국에 AI 투자와 한대요. 데이터 네. 센터. 사실 AI 투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80% 이상이 데이터 센터 확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제가 AI와 지금 우리 첨단선의 패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지금 2,000조 이상의 AI와 데이터 센터 확충하겠다고 알리바바 투자액이 했고 어제 알리바바도 75조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 매년 800억 달러의 어떤 투자가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 네, 이런 와중에서 맞습니다. 오늘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것 같아요. 네, 전력 맞아요. 인프라 전선주가 흔들릴 것 같고 그 한켠에는 목요일 날 아침이겠죠. 엔비디아
안 네.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 맞아요. 우려도 있는데 자, 준호 매니저가 투자 전략이랑 픽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선주 인프라 쪽에서. 일단 네. 저는 아무래도 26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다. 목요일 왜냐면 아침.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AI의 가장 이제 선봉에 서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추이가 또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했을 때는 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죠. 전력 인프라의 어떤 흔들림도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뭐 실적은 전 잘 나올 거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주목하는 건 성장률이잖아요. 성장률이 200%대에서 이제 100%대. 최근에 또 100%가 깨지면서 약간의 좀 국내 HBM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인 어떤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GTC, 엔비디아 이제 컨퍼런스, 그러니까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로봇과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AI 관련된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력 인프라 전 섹터와 플러스 반도체 전선까지는 네. 신규 매수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사는 게 일단 가장 그래도 알맞을 것 같다. 뭐 반등이 나와도 확인하고 사니까 조금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아마 이제 엔비디아 나옵니다.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어떤 뭐 빅테크 기업들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AI 투자는 정말 지금 경쟁하듯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되고 상황이다 있으니까. 보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면 사실 불확실성은 다 해소된 거고 그리고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다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AI 투자의 어떤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이번에 또 그 그록3가 또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뭐 코딩이라든지 수학, 과학 모든 부분에서 결국에 지금 이제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들을 다 앞섰다라는 거는 결국에 AI 투자의 확대가 더욱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칩 더 산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블랙 H백 관련해서 칩을 더 많이 산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 센터 확충과 AI 투자는 앞으로 조속히 올해 연내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뭐 전력 인프라 전선주가 또 빠진다고 해서 덥석 빠지는 말고 네, 목요일 목요일 아침까지 아침에. 네. 조금만 더 숨 고르기를 해라. 이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까지도 한번 영매니저 갔다가 우리 네. 일발을 갈 텐데요. 블랙웰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 공조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GST, K엔솔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블랙웰 발열을 못 잡아서 우리 기업과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목요일 날 나오겠죠. 네. 목요일 아침에 나오는데 영민 매니저는 이 이제 액침 냉각 혹은 이 공조 관련한 주식들 재료 살아 있다? 목요일 하나 있다고 이후까지? 보고요. 목요일 이후까지. 어제 삼성공조가 이제 상한가 네. 갔잖아요. 네. 사실 이제 삼성공조가 상한가 간 이유는 시총이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공조 관련된 기업을 또 M&A 한다라는 약간 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삼성이 엔비디아 이제 공급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공조 쪽과 칩 자체도 있습니다만 공조 쪽에 대한 이제 인프라도 상당 부분 좀 공일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슈는 뭐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간다. 올해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결국은 당장은 발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서버 단에서는 뭐 액침 냉각, 이 순행식 냉각 방식을 채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유리기판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까지? 다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제 문제 해결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준호 매니저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은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예요. 네. 향후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이미 예고가 좀 됐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만 800조 원이 넘는 이제 자금을 이쪽에다가 이제 또 투자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최근에 뭐 XAI 같은 경우에도 페이즈 3 이제 네. 실행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GPU 80만 개를 더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에요. 비단 XAI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GPU에 대한 수요가 좋아요. 훨씬 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발열 문제만 해결된다면 블랙웰이 이제 주력 매출 품목으로 이제 떠오를 거다라는 걸 아마 젠슨항 CEO가 이번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할 거라고 보기 않을까?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가 뭐 선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네.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건다면 유리기판이라든가 이 냉각 쪽으로 일단 그렇죠. 해지를 딱 걸어놓고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시라 이런 전략이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의 일발은 그래도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 가상자산에는 지금 잠깐 관심이 떨어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의 모든 역량을 바빠요. 총동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시죠. 일단 몇 주 안에 지금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몇 주 안에 지금 종결을 시킬 것이다라고 또 자신만만한 발언이 나와줬는데 사실 몇 주 안에 바로 종전되기는 어려운 게 2주 안에 지금 그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장관의 2차 회담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 몇 주 안에 바로 종전이 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자신만만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1차 고위급 장관 회담에서 잘 마무리되었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이제 국영방송 기자와 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과 같이 좀 협력을 하자고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미국과 공동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나 봐요. 러시아 걸요? 네, 러시아 예. 알루미늄까지도 예. 미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히토류 관련해서도 이제 공동으로 같이 그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러시아와 미국이 국방비를 50%를 삭감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좋은 제안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논의할 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젤렌스키는 거의 패싱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네. 하지만 그래도 몇 주 안에 광물 협정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1, 2주 내에 체결하겠다. 그래서 히토류 중에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20조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가 1경 8천조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5천억 달러. 그래서 720조 정도를 지금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제안을 했는데 사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반강제성이다라고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또 같고. 받아들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네. 젤렌스키가 지금 1, 2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걸 광물 협정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번 크게 한번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미국과 러시아의 2차 고위급 회담이 있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 날짜만 잡혀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러시아와 그 푸틴과 또 그리고 트럼프 간의 경제 개발 협정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전진건설 로봇을 갖고 왔던 거는 결국에 히토류, 또 알루미늄, 그 외에 각종의 어떤 그 리튬, 뭐 핵심 광물의 어떤 채굴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전진건설 로봇이기도 하고 또 북미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북미 매출이 거의 45%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고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마지막 한 발은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진건설 로봇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펌프카 네. 쪽입니다. 아마도 가장 직설적인 그렇죠, 네, 가장 맞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가격 전략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일 펌프카. 종가였던 58,800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76,6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5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첨생법의 타겟을 좀 맞춰서 공략을 하게 되고요. 준호 매니저는 광물협정이 거의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전진건설 로봇으로 오늘 한번 일발 승부를 내보자. 두 종목으로 가도록 하시고요.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